김현정의 뉴스 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지현 검사의 고백으로 시작된 미투 운동이 연극계, 문학계, 종교계, 방송계를 거쳐서 정치권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그런데 그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들이요, 그 분야의 내로라는 인물들, 힘을 가진 인물들이라 더 씁쓸합니다. 결국 성폭력은 또 다른 형태의 갑질이었음을 증명하는 셈이죠. 오늘 오후 3시에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 발표하고요. 오늘 오전 11시 정부는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 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합니다. 오늘은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그래서 더 씁쓸한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예, 첫 번째 포인트 어디부터 볼까요? 네, 추가 폭로 속 안희정의 입장 발표입니다. 그러니까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상대로 미투 폭로를 처음 한 사람은 정무비서였는데, 네. 그 정무비서의 말대로 정말 추가 피해자가 나왔네요. 네.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라고요. 안전지사의 싱크탱크가 있거든요. 있죠. 네. 그곳 소속의 연구원이 또 다른 피해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예. 어제 JTBC 보도에 따르면 안희정 전 지사는 이 연구원을 수차례 성폭행하고요. 특히 지난해 초 대선 후보 토론회가 끝난 당일 새벽에도 피해자를 호텔로 불러내서 성폭행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폭로가 이어지면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검찰은 어제 김지은 씨가 성폭행 당한 장소로 알려진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해서 CCTV 영상 등을 확보를 했습니다. 추가 폭로자까지 나온 상황에서 안 전 지사가 오늘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네,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뒤에 모습을 아예 감추었던 안 전 지사가 사흘 만에 입을 열 예정입니다. 오후 3시고요.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대국민 사과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뭐 추가 폭로까지 나온 마당에 상황을 수습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사실 보입니다. 어제 추가 폭로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네. 이게 여러 가지 뭐 반전의 수습책이 나올 거다 이런 네네. 얘기들이 막 돌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추가 폭로까지 나오면서는 사실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어쨌든 뭐 이와는 별도로요. 안 전 지사는 변호사 2-3명을 선임해서 수사 또 향후 이어질 재판에 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가 하면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하던 정봉주 전 의원, 사실은 어제가 출마 선언을 하기로 한 그날이었는데 네. 선언이 있기 불과 얼마 전에 나는 정봉주 전 의원으로부터 성추행당했다라는 여성이 나타났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면서 몇 분 전에 그 출마 선언식 직전에 이를 취소하기까지 필요한 거죠. 됐던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출마 선언을 하고 그 뒤에다 브리핑 형식으로 뭔가 입장 발표하겠다 이렇게 했다가 네. 아예 선언 자체를 취소해버린 거예요. 선언식을. 그렇게 됐습니다. 예. 예, 정말 미투 운동 파장이 확산일로네요. 그 후로 정봉주 전 의원 입장 나온 건 없습니까? 네, 아직은 아직 입장이 없어요. 네, 혹시 없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보고 다음 포인트 가겠습니다. 네, 미국 가는 대북 특사입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 만나고 돌아온 대북 특사단 오늘 미국으로 출발을 하는 거죠? 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2박 4일 일정으로 방미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요. 김정은 위원장과 나눈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할 예정이죠. 앞서 정의용 실장은 북한이 북미 회담과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의지가 있고 미국에 전달할 북한의 메시지를 별도로 갖고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예. 그 별도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어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저희 김현정의 뉴스에 나와서 이렇게 밝혔죠.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에 나올 수밖에 없는 필살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요. 필살기라는 표현을 썼어요. 나올 수밖에 없다.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라고까지 표현하셨거든요. 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공을 안게 된 미국의 반응이 어떨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예, 미국 들린 다음에 그 특사단이 중국, 러시아, 일본도 차례로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 포인트 봅니다. 네, 미국발 관세 폭탄의 막판 변수입니다. 미국이 우리 철광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었잖아요. 그 이행 계획을 담은 대통령 행정명령의 서명식이 오늘 있을 예정인데요. 트럼프의 서명식. 네, 몇 가지 변수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떤 이게 겁니까? 미 백악관 대변인은 멕시코와 캐나다 그리고 일부 국가가 국가 안보를 근거로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가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예. 우리나라도 면제 대상에 포함될지가 관건입니다. 예, 요게 핵심입니다. 여기까지 보죠.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청와대 오찬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참석하면서 처음으로 대통령과 여야 대표 6명이 모두 참석한 자리가 됐습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방북 결과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지 않나. 이번에 북핵 합의문은 김정은이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 쓰는 것 아니냐. 거기에 불과한 것 아니냐. 예,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첫 완전체 오찬 회동. 어제 청와대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완전체라고 부르는 이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1야당 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번번이 회동을 거부하다가 어제 처음 참석을 했기 때문이죠. 주요 의제는 대북 특사단의 방북 결과 또 외교 안보 현안들 다루는 거였습니다. 처음 열린 5당 대표와 대통령의 회동 어땠는지 참석자 가운데 한 분 정의당 이정미 대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정미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어제 회동에 관한 기사 중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분이 홍준표 대표시더라고요. 네. 인기 최고였다 막 이런 제목도 있던데 진짜 분위기가 그랬어요? 반짝 스타셨죠. 그러다가 곧바로 트러블 메이커로 돌아서서.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굉장히 지금 중요한 국면에서 여야 5당이 모두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것 자체에 대한 기대가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그런 기대를 갖고 갔는데 답을 정해놓고 오셔서 우리가 원하던 만큼의 좋은 성과를 좀 갖기는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말씀. 자, 그러면 어제 하여튼 제일 중요한 의제는 특사단의 방북 결과 보고 그리고 외교안보에 대한 어떤 현안 논의였는데 전체적인 평가 총평을 해주신다면?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나 그리고 예정되어 있는 그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 북한이 어떤 명확한 입장을 내놓겠는가에 대해서는 약간 의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굉장히 좀 명시적으로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밝혔고 또 전날 그 정부 브리핑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어제 정의용 실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했던 것은 이번 그 한미 군사 훈련에 대해서는 연례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양해한다라고 하는 북한의 언급이 있었다라는 사실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년 동안 꽉 막혀있던 남북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입구 정도에는 우리가 좀 들어섰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럼 대북 특사단의 이번 성과는 예상보다 더 만족할 만했다?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게 보셨군요. 근데 어제 보수야당 대표들은 좀 의심을 하시더라고요. 북핵 완성에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남북회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나왔고 또 자칫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우리가 문서로 인정해줘버리는 처음으로 인정해줘버리는 결과로 둔갑될까 걱정이 된다. 이건 유승민 대표의 말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좀 꼼꼼히 체크해 보셨어요? 일단 제가 그 말씀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그 북한의 핵무력이 증강되는 과정은 지난 10년 동안 남북 관계가 단절돼 있는 상황 속에서 진전돼 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 같이 느끼고 이 남북 관계를 평화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 기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작년 말이었죠. 북한이 핵무력이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섰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몇 달의 시간을 벌자고 이 국제사회에 우리가 평화를 향해서 비핵화를 향해서 대화할 의지가 있다. 이런 도박을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렇게 좀 볼 문제는 아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유승민 대표께서 하신 말씀도 사실 우리가 달을 봐야지 그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일까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표명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 그 점에서 뭐 사실 또 이 문서라고 하는 것이 실무 협상에 대한 합의이고 구체적인 최종 어떤 합의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원하는 체제 보장과 국제사회가 원하는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 함께 결정되는 과정까지 도달해야지 이제 공식적인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과정을 준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서 평가하는 것은 좀 올바르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홍준표 대표는 SNS에다가 어제 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SNS에다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북한한테 속고도 또 속는 문재인 정권 훗날 국가보안법상 이적 행위를 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거다. 남북 정상회담 합의는
한국 지방선거를 위해서 북이 기획한 거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정의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주장 보고 계세요? 홍준표 대표께서 그렇게 북한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신가 저는 그렇게 역으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자신이 없으시냐? 그러니까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도력을 가져나가면서 예. 북한의 어떤 의도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 그리고 면밀한 어떤 전략 이런 것들이 발휘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 모든 일이 북한이 원하는 대로 예. 국제사회가 질질 끌려다닐 거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역설적으로 얘기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어제 그 대북 특사의 결과에 대해서 예. 미국에서도 기대 이상이다, 훌륭하다, 트럼프 대통령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한미동맹을 굉장히 중요하게 모든 가치의 우선으로 두시는 홍준표 대표가 그러면 이 미국도 북한의 의도에 넘어가가지고 저렇게 네.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루라도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의 장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치보다 우선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입장에 대해서는 민주평화당도 같은 방향이었던 거죠? 네,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예.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한 번 얘기가 나오는 게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함께 국회 공동교섭단체 꾸리는 문제. 공식 제안은 이미 들어왔죠? 받으셨죠? 네, 그저께 저희들에게 제안을 그러셨죠. 하셨습니다. 예. 결론은 아직 안 났습니까? 정의당으로서는 공동교섭단체라고 하는 것을 해본 경험도 없고 그렇죠. 굉장히 이제 새로운 실험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 거냐 이 당 내에서 이런 것에 대한 여러 의구심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지방선거를 몇 달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당원들의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당원들의 의견들을 두루 수렴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합니다. 아직은 그럼 이쪽 저쪽 어느 쪽도 결론은 안 난 상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 뭐 투표를 하실 거예요? 어떻게 의견 수렴을 할 생각이세요? 당원 투표에 이거를 붙여야 되는 것인가, 그런 정도의 사안인가, 이것이 지금 당대당 합당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것에 합당한 어떤 의결 구조에서 판단을 할 생각입니다. 그럼 대의원 대회 이런 데서 마지막 결정하게 되는 건가요? 뭐 최고위원회의 어떤 식으로? 일단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의 책임은 의원단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총에서 조만간 좀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미투 얘기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 대표님. 지금 정치권으로 이 미투가 넘어오면서 양상이 좀 묘해지고 있어요. 안희정 전 지사의 두 번째 이제 뭐 추가 폭로자가 나타났고 피해자가 나타났고 정봉주 전 의원까지 어제 피해당했다는 여성이 나타나면서 이른바 진보 진영에 이름 있는 정치인들이 가해자로 지목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보수 진영이 이념, 진영을 들어서 공격하는 모습 이런 양상으로 좀 흘러가는 이 과정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사실 이 여의도 안에서의 그 남성 정치인들의 성추행 파문들은 뭐 요 근래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최근 뭐 통계를 보니까 지난 5년 동안 성추행 파문으로 문제가 되었던 사건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만 28건 정도가 된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간 사건은 한 개밖에 없었다. 저는 그래서 이 과정이 최근에 갑자기 터져 나온 일이라기보다는 이전에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가해자에 대한 어떤 처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묻어놓고 가다 보니 이 상처가 골마 터진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에 대해서도 마치 어떤 정치적인 문제들로 비화되고 있는데 그것보다 앞서서 정말 권력의 정점에 있는 정치인들부터 이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거나 가볍게 다루지 않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 막 진영 공방으로 흘러가는 것은 수많은 여성 피해자들에 대한 2차, 3차의 가해가 일어나는 것이다. 어제 홍준표 대표께서 그 임종석 실장에게 마치 이제 안희정 지사의 일이 무슨 정치 공작의 결과가 아니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정말 공당의 대표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얘기를 저는 했다.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실지 몰라 잠깐 좀 뭐 제가 어쩔 수 없이 소개를 하자면 본격 회동 시작하기 전에 미투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됐는데 안희정 지사 건을
임종석 실장이 기획했다는 설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홍준표 대표가 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이 폭로를 했던 예. 이 피해자는 정치 기획의 도구였다라는 얘기인지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과 그 자리에서 안 하셨어요? 안 하셨죠. 그걸 나중에도 농담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 그걸 예. 어떻게 그런 얘기를 농담으로 합니까? 임 실장한테도 사과해야 될 문제, 그 여성한테도 사과해야 될 문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회동 얘기 여기까지 일단 하고 이정미 대표님 보내드려야 되는데 이거 하나만 여쭐게요. 서울시장 노회찬, 경기지사 심상정 이 두 분을 정의당에서 후보로 낼지 말지 최종 병기이기 때문에 고민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지난번 인터뷰에서. 네. 어떻게 네. 고민 끝내셨어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네, 끝냈고요. 저는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예. 정의당이 이제 그간에 심상정 노회찬이라고 하는 두 리더십으로 이끌어져 왔던 정당이었는데 제가 또 당대표로 도전하면서 새로운 리더십의 가능성을 열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서울 경기 그 단체장 선거도 그런 가능성이 더 준비되어 있는 정당이라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싶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종 병기가 아니라 예. 신종 병기를 보여드리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 완전 내리셨군요. 네. 누굽니까? 지금 서울에는 도전하시겠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경선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김종대 의원 얘기도 뭐 나오더라고요. 김종대 의원은 신종병기는 아닌가요? 네, 김종대 의원은 지금 충북의 청주시장 선거를 진두지휘하는 예. 그런 역할을 제가 맡겼습니다. 선대본부장처럼? 네네. 후보가 아니고 네. 김종대 의원 얘기도 아닌 거네요. 후보 아닌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종병기 어떤 분들이 네, 기대해 주십시오. 강력하게 무장하고 나오실지 기대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얼굴이 좀 어두우세요. 자꾸 미투가 나와가지고요. 뭐 찔리는 우리 사회 남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런 의미에서 남성으로서. 좀 창피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뭐 남성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성들도 네. 사회가 좀 우울해요 지금. 네. 그런데 오늘 행간에서는 이 미투 선언 속에 가려져 있지만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 사회 문제 하나 갖고 오셨다고요. 네, 대학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대학에서 또 다른 형태의 폭로가 나왔습니다. 이 홍익대 서울 캠퍼스 응원단의 막내 기수 전원이 응원단을 탈퇴한 뒤에 지난 1년 동안 겪은 일들을 폭로했는데요. 이 한 대학 응원단의 비뚤어진 군기 문화,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홍익대학교 응원단, 그러니까 축제하고 그럴 때 막 술 달린 그렇죠. 멋진 옷 입고선 이 응원하는 그 응원단 전체가 맞아요. 전체가 탈퇴를 한 후에 한 기수 전체가 막내 기수 전체가 탈퇴한 후에 폭로를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군기 문화에 대해서. 이게 홍익대 응원단 아사달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후배 기수가 들어오면 1년에 2번씩 기수 시험을 친다고 합니다. 이게 뭐 대단한 그런 건 아니고요. 10기수 위인 22기부터 30기 선배들의 이름과 기수도를 외우도록 강요를 하는 거라고 합니다. 너 몇 기 누구? 뭐 무슨 선배 이름 대봐. 툭 하면 나와야 돼요. 서열을 외우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은. 아하. 또 응원 연습을 할 때는 군대 저리 가라였는데요. 물 마시는 거, 화장실 가는 거, 하다못해 신발끈 묶는 것까지 선배 허락을 받고 행동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화장실을 가는데. 훈련을 막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럼 참어 하면 참는 거예요? 저 화장실 가도 되겠습니까? 대학생이 이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연습하다가 다쳐서 무릎 보호대라도 차고 있다. 그러면 선배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나도 무릎 계속 찢고 다리 깁스까지 했다. 참아라. 이건 좋아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참아라라고 하는 말의 강점이 이야기였겠죠. 한 명이라도 훈련에 늦었다. 그러면 동기 전체가 지각 1분당 3바퀴씩 운동장을 뛰었다고 하고요. 툭하면 집합을 시켰다고 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때 응원단 나오는 장면 보셨죠? 봤죠. 아사달 응원단도 여기에 들어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평창에서 합숙을 했습니다. 예. 올겨울 엄청나게 추웠잖아요. 엄청 추웠죠. 영하 18도 추위 속에서 새벽에 집합을 당했는데 갖은 욕설을 들으면서 기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좀 원해서 간 게 아니고 무조건 가야 된다 하고 가가지고 그렇죠, 원치 않는 몸 상태에서도 뭐 선배들이 강압적으로 시켰다. 선배 눈밖에 나는 행동하면 집합 시킨 다음에 기합 주고 욕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들으면서 이게 군대에서도 사실 요새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데 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요. 대학 응원단에 비뚤어진 군기 문화. 자, 이 뉴스의 행간 들어가 보죠. 첫 번째 행간은 이것이 바로 미투다입니다. 이것도 미투다. 네. 미투 캠페인의 본질이 뭡니까? 갑질입니다. 갑질. 맞아요. 예. 강자가 약자를 상대로 이 성폭력을 저지르는 건데요. 그렇죠. 이 성폭력이라고 하는 단어 빼고 그냥 폭력이라는 단어 넣으면 됩니다. 약자에서 그동안 참아왔던 거 이제 좀 고백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함께 해주겠다고 하는 게 미투 운동의 본질인데요. 예. 홍익대 응원단 보면은 성폭력만 아닐 뿐이지 미투 선언과 뭐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선배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후배들한테 왕처럼 행세했잖아요. 왕. 저는 이 왕이라는 단어가 귀에 꽉 꽂히네요. 네. 이윤택 연출가의 경우도 고은 씨. 다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뭐 안희정 지사도 그 피해자들이 하는 얘기가 다 나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권력. 그렇죠. 왕 같은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노를 할 수 고백할 수 없었다. 없었다. 폭로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얼마나 시달렸으면 32기 전체가 응원단을 탈퇴하고 폭로까지 했겠습니까? 예. 저는 성폭력이 아니더라도요. 이런 비슷한 갑질 피해를 당하고 있는 분들이 이번 기회에 나도 미투 예. 선언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를 이제 바꾸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이신 네. 거죠. 홍익대 응원단의 또 다른 의미의 미투 선언. 두 번째 행간 갑니다. 두 번째 행간은 요즘 군에서도 갑질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저는 물론 뭐 군대를 안 다녀온 사람이지만 그냥 듣기만 해도 이렇게 하면 요새는 큰일 난다고 그러던데요. 맞습니다. 이게 홍익대 사례 보면요. 제가 30년 전에 군에서 딱 겪었던 그 사례예요. 30년 전 사례예요. 30년 전에 이렇게 당하셨어요? 네. 외워라 뭐 이런 기합. 예, 맞아요. 전체가 같이 기합 이런 거. 예. 요즘 군대에서 어떻게 그러셨구나. 합니까? 이거 하면 큰일 나요. 예. 요즘 군대에서도 국방부에서도 기수 외우라고 못하게 하고요. 사병들 간 집합 못하게 하고 폭행은 뭐 당연히 금지하고요. 사소한 일 심부름 시키지 못하게 하고 그럽니다. 예. 그런데 대학에서 군대에서도 못하게 하는 걸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군에서도 없앴고 없애기 위해 노력 중인 잘못된 구습, 악패가 대학에서 지금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더 충격적입니다. 왜 이런 거를 배웠을까요? 이해할 수가 없네요. 마지막 행간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요. 재학생보다 졸업생이 훨씬 더 나쁘다입니다. 졸업생이요? 네. 이번에 폭로한 기수가 32기잖아요. 아까 막내 기수라 그러셨죠? 예, 막내 기수. 지금 2학년 이제 올라가는 건데요. 예. 그럼 21살이죠. 예. 1기는 몇 살일까요? 1기 몇 살이요? 계산에 대충 해보면 50대 초반이에요. 그렇겠네요. 32기에 딱 부모뻘 되는 나이입니다. 아. 그런데 이런 선배들 후배들이 자기들 부르라고 할 때 선배님도 아니고 오빠, 언니 이렇게 부르라고 시켰다고 그래요. MT 가면요. 예. 자기들의 식사를 따로 주문하도록 했다고 하고요. 예. 선배들이 구문주라는 걸 만들어서 온갖 쓰레기 같은 거 다 집어넣어서 가래, 동전, 음식 쓰레기 이런 거 넣어서 술 만든 다음에 후배들이 먹도록 했다 그래요. 지금 식사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이 전합니다. 고문주라는 걸 만들어서 네. 쓰레기를 넣어서 음식 쓰레기에 가래침을 넣어서 네. 여기까지만 우리 하죠. 사회 미투는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아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전하면서도 씁쓸하네요.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의 의견 많이 들어오네요. 경험담 특히 많이 들어옵니다. 군대에서의 경험담이 생각나서 끔찍하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요. 보내주십시오. 2부로 갑니다.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인터넷 개인 방송 여러분 아시죠? 그 인터넷 개인 방송을 진행하던 BJ가 생방송을 하던 중에 투신을 해서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뭐 주요 포털에 실시간 검색어로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놀라고 계시는데요.
저도 뭐 듣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해외 토픽인 줄 알았습니다. 이 문제를 처음으로 보도한 부산일보 기자에게 이 전모에 대해서 자세히 좀 듣고 인터넷 개인 방송 이대로 괜찮은가 이 문제까지 한번 짚어보죠. 오늘 탐정 손수호 있는 날입니다. 벌써 3월 지금쯤이면 대학의 새 학기가 막 시작되는 때인데 봄이면 생각나는 가짜 대학생의 역사 그 흔적을 오늘 탐정에서 뒤쫓아가 본답니다. 권영철 기자 Y뉴스에서는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구속됐다 풀려났는데 또 구속을 면했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은 왜 구속이 안 됐을까? 그 이유를 찾아오셨답니다. 만나보죠. 화제 인터뷰에서는요. 배우 이순재 선생을 만납니다. 이순재 씨, 뭐 연극 이야기, 영화 이야기 훈훈한 얘기로 만났으면 좋겠는데 이순재 씨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우리 문화예술계의 미투, 문화예술계의 성폭력을 바라보면서 원로로서 갖는 그 씁쓸함을 전하고 싶답니다. 이순재 씨의 목소리까지 들어보죠.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인터넷으로 방송을 하는 개인 방송 진행자를 BJ라고 부르죠. 그런데요, 부산에서요.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던 여성 BJ, 30대 중반의 여성 BJ가 방송을 진행하던 도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믿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리 개인 방송이라고 해도 방송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리고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한 건가? 인터넷 방송 규제에 대한 갑론을박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 짚어보죠. 우선 이 사건을 처음으로 보도한 분이세요. 부산일보의 김준용 기자부터 연결합니다. 김준용 기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부산일보로 처음 제보가 들어왔다고요? 예, 맞습니다. 예. 어떤 내용이죠? 부산일보로 전화 한 통이 왔는데요. 예. 내용은 이제 인터넷 방송 진행자 BJ라고 하는 분이 생방송 도중 투신을 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제보자가 보던 방송은 아니고 자신이 투신한 사람을 추모하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사실을 알게 됐다. 근데 이제 그동안 어떤 사회적 문제고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제보를 해주셨고요. 예. 그래서 취재진이 이제 경찰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 이분은 이제 인터넷 방송 도중 투신을 하신 걸로 일단 추정이 되고 있고요. 당시 투신한 이후에 이제 인터넷 방송 화면이 켜져 있었고 이 장면이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가 됐습니다. 3월 5일 오후 2시 10분에 벌어진 일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3월 5일 오후 2시 10분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취재진은 A씨가 왜 생방송 도중 투신했을까 정황 확인하기 위해서 빈소를 찾았더니 빈소에서 이제 뭐 투신하신 A씨와 친분이 있는 분이 추모 방송을 또 다른 BJ분이 하고 계셨고 A씨 방송을 즐겨보던 시청자분들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제일 이해가 안 가고 궁금한 것이 도대체 그럼 그날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진행을 하던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 투신을 할 수 있는가? 이게 저는 도무지 상상도 안 가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랍니까? 일단 취재진이 취재한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당시 방송을 봤던 분들이 뭐 익명 SNS 채팅창이나 이 상황을 추모하는 그 BJ 방송을 통해 얘기한 걸 종합해봤을 때 이제 BJ가 이틀 뒤에 자신이 투신을 하겠다. 무슨 얘기를 하다가 방송에서 갑자기 그 얘기가 나왔어요? 뭐 힘든 상황에 처해 있고 그래서 이틀 뒤에 투신할 정도로 힘들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걸로 전해지고 있고요. 아니 원래는 무슨 주제로 얘기를 하던 인터넷 방송입니까? 평소에도 방송을 했을 텐데. 그러니까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는 방송이었고요. 그러니까 일상 공유하면서 채팅도 해가면서 뭐 이런 방송. 그렇죠. 일종의 소통을 하는 방송으로 소통 방송. 이제 소통 방송을 하고 있다가 이 BJ가 자신이 뭐 이런 최근에 힘든 얘기를 이렇게 늘어놓으면서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 당시 그 목격을 한 시청자들의 얘기에 따르면 일부 뭐 악성 댓글러라고 해야 될까요? 악성 그 시청자분들께서 조롱하는 반응을 보였고 반신반의하는 반응을 보이자 이제 돌연 이렇게 30대 BJ가 투신을 하게 된 걸로 취재진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너무 사는 게 힘들어, 우울해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 이틀 뒤에 나 세상을 뜰까 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세상 뜨는 게 그렇게 쉽냐? 뭐 할 수 있겠어? 이런 식의 조롱과 그렇죠. 구체적으로 그런 발언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의 조롱과 반응을 보이자 A씨가 투신을 한 걸로 취재진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보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20명 가까이가 접속해서 보고 있었다면서요. 예, 이제 그 중계되는 카메라를 통해서 20명 가까이가 A씨가 이렇게 움직이는 동선이나 이렇게 뭐 격양된 반응을 보이는 것들을 바로바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세상에. 아니 그러면 말리는 사람은 없었답니까? 그러지 말라고 20명 중에 말리는 사람은?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일단 확인이 정확하게는 안 된 부분이고요. 안 되는 거예요. 예. 말리는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자극하는 사람은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 그 부분이 있었다는 주장은 일관되게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너무도 충격적입니다. 35세의 BJ인 그런 여성인 건데 채팅창도 이게 기록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날아가는 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단 경찰은 지금 이제 뭐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예. 그 당시 이 A 씨가 방송을 했던 영상은 확인을 한 상태고요. 예. 다만 A 씨 방송에 대해서 반응을 했던 채팅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조롱글들이 막 올려졌다는 거고. 예, 그 부분을 확인을 해야 이제 뭐 자살을 방조한 게 아닌가 이런 법적 검토가 가능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아직 확인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 꼭 그 악플들이 달렸기 때문에 뭐 그랬을 거다. 이걸 떠나서요.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를 떠나서 방송 도중에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거라는 얘기를 예고했다는 것도 충격적이고 뛰어내렸다는 그렇죠. 그 사실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참 경찰 수사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까? 지금 이제 경찰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변사 사건으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이제 아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방송 영상 3시간 분량을 확인을 한 상태고, 예. 당시 마지막 방송에서 A 씨가 이제 뭐 좀 술이 취한 상태로 등장을 해서 음식을 시켜 먹고 뭐 옷을 수시로 갈아입고 뭐 이렇게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한 내용 정도를 확인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는 자살 방조죄, 그러니까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있었을 경우에 이게 이 행위가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뭐 원인을 제공하게 됐는지 등을 좀 따져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라고 한 배경에는 우울증 같은 게 있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네요. 예, 일단 그건 경찰에서 밝히고 있는 사인으로 추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 BJ가 생방송 도중에 이런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참 입에 담기도 그러네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상황은 어땠는지 일단 당시 상황에 대해서 기자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김준용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부산일보의 김준용 기자를 먼저 만나봤고요.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다시 인터넷 방송에 대한 적절한 규제 수준은 어디까지인가 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요. 민간정책협의회, 클린 인터넷 방송 협의회라는 게 출범이 됐는데 토론회에 참석하셨던 분이세요. 국회 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최진흥 입법조사관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 조사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청취자들이 그 문제의 인터넷 방송이 어딘지 좀 정확하게 알려달라, 또 다른 데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런 문자를 꽤 많이 보내주세요. 네네네. 팝콘 TV라고 그러죠, 팝콘 TV. 네네. 예, 이건 팝콘 TV라고 있습니다. 예, 이미 알려졌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 인터넷 방송에 대해 연구하시는 분으로서 이번 사고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기사를 보고 좀 알았는데 아마 좀 진행자분이 심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 뭐 자신의 고민을 좀 공유하고 좀 위로받고 싶었던 어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댓글 중에 아마 좀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그런 걸 보면서 자살이라는 뭐 극단적인 뭐 선택을 한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많은 청취자분들이 아니 근데 인터넷 방송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거야? 이 실체도 정확히 모르는 분들도 저희 청취자분 꽤 많으세요. 일단 현황이 좀 궁금한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고요. 예. 뭐 사업자들도 우리가 신고만 하면 인터넷 방송사를 운영할 수 있고요. 사업자로도 그렇고 개인으로도 그렇고 누구나 컴퓨터랑 마이크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예전에 이제 미성년자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게 미성년자라고 못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사업자들이 이제 한 14세 미만의 아동들은 이제 가입을 받지 않는 걸로 이제 보통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심의나 감독도 받지 않습니까? 사후 심의를 받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요. 그 방송이 끝난 이후에 거기서 이제 불법적인 컨텐츠가 있으면 삭제나 이런 조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방송 같은 경우는 사실 삭제나 이런 차단이 별 의미가 없는. 지금 같은 경우도 보면요, 채팅을 했는데 그게 다 날아갔다는 거예요. 네, 사업자들은
그 영상을 저장해야 될 의무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게 사후 심사라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 실시간으로 네. 그러니까 일이 벌어진 이후에 뭐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인터넷 방송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인터넷 방송의 특성이라는 게 자율성이다 보니까 이걸 뭐 공중파처럼 규제하자 이게 능사는 아닐 테고 다만 영향력이 커지면서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는 게 문제인 거죠. 어떤 부작용들이 지금 지적되고 있나요? 뭐 인터넷 방송에서 제일 큰 문제는 이제 불법 유해 콘텐츠가 유통되고 있다는 건데요. 뭐 주로 이제 음란물이나 선정성, 그다음에 뭐 권리 침해라고 해가지고 뭐 명예훼손이든 모욕이든 이런 것이 있고 기타 뭐 다른 법령 위반 사항에 관련된 콘텐츠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불법 콘텐츠 유통 그리고 굉장히 선정적으로 방송하는 것도 꽤 많이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청소년이 볼 수 있으니까요. 성인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런 걸 벗방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벗방이 뭐예요? 벗방? 네, 벗는 방송에서 벗방. 먹방은 먹는 방송처럼? 아, 네네, 그렇습니다. 인터넷 콘텐츠 뭐 특성에 따라서 그렇게 뭐 간략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규제를 안 받습니까? 그런 것도 사후심의입니다. 그런 콘텐츠가 이제 있을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제 그게 뭐 보통 VOD 형태로 올라와 있으면 사후에 이제 차단하고 삭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의 논의의 초점이었는데 이번 사건은 또 조금 달라요. 뭐냐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라고 BJ가 말을 하니까 거기 채팅창에다가 이용자들이 뭐 할 수 있겠어? 자극적이고 조롱하고 이런 단어들을 쓰자 그냥 거기서 투신을 했다는 거거든요.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아, 그게 이제 저는 이렇게 좀 봤는데 이게 인터넷 방송 진행하는 게 일종의 감정 노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뭐 좀 슬프더라도 이 시청자 입장에서는 뭐 좀 웃고 즐겁게 해야 많이 시청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그런 감정 노동자들이 이제 상처를 많이 받게 돼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이제 뭐 조롱이든 뭐 그런 악플을 달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만약에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사실 뭐 심정적으로 뭐 우울증이나 이런 게 좀 더 심해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BJ 같은 경우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경우였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방송 중에 채팅 글이 문제가 됐던 사례가 전에도 있습니까? 전에는 항상 이런 문제는 있고요. 항상. 이게 이제 인터넷 댓글 다는 게 이제 익명성에 기대서 뭐 쓰는 거기 때문에 자유롭게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방송이랑은 좀 달라서 뭐 예전에도 뭐 연예인들이 이제 요즘에 인터넷 방송에 많이 출연하고 있는데요. 그런 뭐 실시간 댓글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가지고 방송이 뭐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사례가 있고 또 전문적으로 이제 인터넷 방송 진행하시는 분들도 그런 뭐 악성 댓글 이런데 이제 좀 심리적인 어떤 그런 영향을 받아서 잠시 이제 방송을 쉬는 경우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거를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전 모니터링도 안 되고 중간 방송 중에 모니터링도 안 되고 사후에도 이게 다 나라가 버리고 나면 사실 사후심이라는 것도 문제가 뭐 무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거의 방치된 느낌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받는데 인터넷 1위 방송 시장 앞으로도 더 커질 겁니다. 그리고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막을 수는 없습니다. 개성을 존중하면서도 부작용을 막을 이 적절한 선은 어디인가에 대한 고민은 계속 있어야겠네요. 계속 이제 그 논의가 계속 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저희가 인터넷 방송이라고는 얘기하지만 이게 법률적인 의미에서 방송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방송이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프로그램 편성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만드는 건데 이거는 이제 인터넷 방송 그 편성 계획이 없어요. 진행자분이 어떻게 하면은 좀 좋겠습니까? 좀 짧게 요점 정리해 주신다면? 아, 이게 이제 방송처럼 법적 규제를 강화해 버리면 사실 인터넷 방송이 좀 자율성이 있잖아요. 또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인터넷 방송을 찾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자율 규제 얘기 좀 많이 나오는데 사업자들이 만약에 뭐 욕설이나 폭언이나 이런 뭐 심하게 방송하시는 분들 자제시키면서 요즘 건전화 쪽으로 나가야 되는 방향으로 가면 좋은데
지금은 이제 사업자들도 이게 자율규제가 잘 안 되고 있어서요. 그러니까요. 네. 계속 논의 중인 거군요. 지금 뾰족한 방법은 없고. 네, 정부도 이제 일단 추이를 보면서요. 알겠습니다. 아직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회 네. 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의 최진흥 입법조사관이었습니다.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우리 3.1절에 만났죠. 3.1절. 네. 그때 그 친일파의 그 많은 재산은 어디로 갔는가. 네. 이거 추적해 주셨는데 반향이 상당했다고 들었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방송도 들으시고 또 방송뿐 아니라 끝나고 나서 또 기사 형식으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읽으셨습니다. 막 책을 내라고 연락도 오고 그랬다면서요? 네. 계획 있으십니까? 제가 전문가는 아니고요. 또 추적을 하고 조사를 해준 피디님들의 공이죠. 네. 탐정 손수호 책 나오면 여러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반향이 워낙 커서 상당히 보람이 느껴지는데 그래서 이번 주엔 또 뭘 가지고 오실까 저는 굉장히 기대했거든요. 뭘 골라오셨습니까? 이번 주 역시 굉장히 흥미로운 일입니다. 어떤 건가요? 네, 3월이죠. 예. 지금 새 학년 또 새 학기입니다. 대학 신입생들은 이제 환영회도 갔다 왔고요. 또 OT도 있고 또 설레는 그런 시절을 그 보내겠죠. 시절 생각나세요, 손 변호사는? 잘은 안 나는데 어떻게 생각 잘 나십니까? 저는 그냥 콕 집어서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래요? 예. 저는 또 군대를 다시 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간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 난관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 근데 갑자기 새 학기 얘기 왜 하세요? 네, 가짜 대학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가짜 대학생. 저희 때는 그렇게 가짜 대학생이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만. 네, 봄이면 생각나는 가짜 대학생 사건들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손 탐정은 직접 본 적 있으세요? 가짜 대학생? 놀랍지만 제가 실제로 겪었습니다. 정말? 본인이 가짜 대학생이란 말씀은 아니시고. 네, 그건 아니고요. 저는 진짜인데 삼수에서 어렵게 대학 들어왔다고 말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같은 과에? 네, 같은 과. 수업도 듣고 MT도 가고 그 자취방에서 같이 놀기도 하고 심지어 학교 시험도 봤습니다. 예. 네. 그런데 또 졸업도 하고 또 결혼도 하고 또 애까지 낳았어요. 그 다음에 들통난 거죠. 잠깐만요. 네. 학교에서 시험도 보고 강의도 같이 두고 MT도 같이 갔는데 결혼까지 한 다음에 들통이 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와. 실제로. 그래서 지금도 친구들 만나면 그 이야기를 자주 하고요. 참 세상에. 이게 믿기 어려운 일인데 정말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자, 이런 식의 가짜 대학생 사건 오늘 들여다보자 말씀인데 일단 어디서부터 거슬러 올라갈까요? 네, 1980년대 초반입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가짜 서울대 법대생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짜 서울법대 사건. 네, 이게 혹시 좀 아는 사람인지 한번 잘 들어보고 맞춰보시죠. 네, 당시 그 가짜 대학생들은요, 그냥 말로만 나 서울대생이야, 법대생이야 이렇게 거짓말하는 정도, 아니면 학생증 위조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짜 대학생은요, 강의는 당연히 들었고요, 학회에 가입해서 열심히 활동했고, 심지어 이 과 대표에 출마해서 당선됩니다. 잠깐만요. 과 대표에 출마한 것도 대단한데 또 당선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리고요, 이 79년부터 4년 동안 서울대 법대를 다닌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고 81년에 결혼했는데 심지어 이 결혼식 주례를 서울대 법대 교수가 섰습니다. 정말 와. 네, 많은 학생들, 진짜 학생들이 하객으로 참석을 했고요. 얼마나 치밀하면 이럴까 싶은데 들통이 났어요. 네, 졸업 앨범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발각되고 말았는데요. 알고 보니 이 가짜 대학생이 중학교만 졸업한 상태에서 군에 입대합니다. 군대에서 진짜 서울대 법대 출신 후임병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서울대 법대생인데 입학하자마자 군대 입대했다라고 거짓말을 해서 친해진 다음에 이 후임병을 통해서 진짜 법대생 친구들을 소개받은 거죠. 친구들을 먼저 인맥을 만드니까 다른 사람들은 또 건너 소개받고 이런 식으로 다 믿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와, 근데
4년이나 가짜 대학생으로 지내고 결혼까지 했어요? 네. 사실 더 놀라운 건요. 예. 이게 들통난 다음부터예요. 들통난 다음에도 계속 서울법대생으로 행세하면서 가정교사 활동을 했는데요. 들통이 났는데도? 네. 심지어 그 학생의 부모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안 갚았습니다. 예. 게다가 놀랍게도 이 가정교사로 있던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 융자를 받기도 했는데요. 아, 잠깐만. 저 여기쯤에서 지금 생각나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떠오르는데 계속해보세요. 네, 한번 들어보시죠. 예. 그 후에 채석장 사업을 해서요. 땅을 더 많이 불리고 또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예. 그래서 1999년에 지금은 저축은행으로 명칭이 바뀌었죠. 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해서 예. 자산 2조 원대 회사로 키웁니다. 대형 저축은행으로. 네, 참 대단하죠. 그렇죠. 그게 바로 미래저축은행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예, 미래저축은행. 네, 하지만 이제 무리하게 덩치를 키우면서 부실도 함께 심각해졌죠. 예. 결국은 회사 돈 200억 원을 빼내서 중국으로 밀항하려다가 붙잡히는데 이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입니다. 그렇군요. 뭐 가짜 대학생이었다는 건 아는데 이렇게까지 치밀했는지는 몰랐어요. 전 파란만장하네요. 네, 그 후에도요. 서울법 동기들과 연락을 끊지 않고 동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 후에 수십 년 동안 가깝게 지낸 사람도 많았다고 하니까 도덕성과는 별개로 수완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데요. 금감원의 한 관계자도 이러한 김창경 전 회장을 두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뭐라고요? 지리산도 내다 팔 수 있을 사람이다. 뭐 대동강물 파는 거와 뭐 비슷한 수준이죠. 저도 한 표 겁니다. 그래요. 네. 자, 이게 실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가짜 대학생 우리 역사 속에서 누가 있었습니까? 이번에는 좀 최근 사건으로 가보죠. 예. 네, 2014년에 화제가 됐던 도플갱어 신입생. 도플갱어라고 그러면 자기 복제? 나랑 똑같은 한 사람이 더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독일어죠. 이중으로 돌아다니는 사람 의미인데 예.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복제 인간 어딘가에 나랑 똑같은 사람이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같은 모습을 한 명의 신입생이 여러 대학에 동시에 나타났어요. 어떤 식으로요? 네, 예를 들면요, 뭐 서울대 신입생이다라고 해서 또 나타냈는데 또 같은 시기에 또 홍익대 신입생이라고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걸 목격한 학생들이 도플갱어 신입생이다, 학생이다라고 부른 건데요. 놀랍게도 무려 48명 행세를 한 사람이 했습니다. 한 사람이? 네. 48명의 행세를 하면서 이 학교 저 학교를 돌아다녔다고요? 네, 한 방송에서 추적했는데요. 예. 6년 동안 매년 3월만 되면 전국의 48개 대학교에 신입생으로 나타난 건데요. 예. 뭐 학교 선배랑 밥 먹고 이야기하는 지극한 평범한 모습이었어요.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1학년 신입생인데 처음 보는 선배들에게 너무 넉살 좋게 밥 사달라고 하고 돈도 빌리고 채워달라고 하고 예. 좀 넉살스럽고 뻔뻔했다라는 점이 약간 이상한 정도. 너무 넉살이 좋더라. 네, 민폐를 약간 끼치는 정도였죠. 그런데 이제 매년 이제 봄마다 또 사진을 또 찍잖아요. 그렇죠. 네. 또 같은 그 동아리 학생들, 동아리 그 동료들하고 사진 찍고 이런 것을 남겼는데 이게 여러 학교 단체 사진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정체가 뭐냐, 누구냐 궁금해하고 심지어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겠는데 아니 2014년 14학번 동아리 사진에 있던 사람이 17학번 동아리 사진에도 있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렇죠. 네, 참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고등학교 동창에 의해서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알고 보니까 26살 평범한 대학생인데요. 예. 누나가 4명이었어요. 누나가 4명이었고 아버지는 이 학생이 다니던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아버지가 교수? 네. 또 누나들이 다 또 명문대에 진학했어요. 어허. 결국은 본인만 명문대가 아닌 평범한 학교에 진학하게 돼서 예. 또 좌절도 하고 또 소심한 성격탕에 잘 어울리지 못하면서 소외감을 느꼈는데요. 예. 이런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한 번, 두 번 거짓말을 하다 보니 결국 자기 자신도 허구와 현실을 혼동하는 상황에 빠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이런 걸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그러나요? 네, 그렇죠. 이게 다른 사람 신분증 이용해서 그 학교 학생 행세를 이제 했는데요. 사실 이게 그냥 불쌍하고 딱한 일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요? 네, 실제로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6년이나 지금 그랬다는 거잖아요. 네, 실제 학생증의 주인이 그 학교에 수업에 출석하지 못하도록 협박을 하고요. 내가 대신 나가야 되니까 당신은 나가지 마라 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이게 사실 여러 가지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죠. 그러네요. 아우 참 이게 뭐 무조건 비난하기엔 좀 안타까운 면도 있어요. 뭐 삶에서 느끼는 어떤 좌절감 같은 거 이런 데서 정신병적으로 발전하는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렇다고 놔둘 수도 없는 건데 그러면 뭐 법조인이시니까 이렇게 가짜 대학생 행세하는 거는
그 자체로 범죄입니까? 형법에 공무원 자격 사칭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공무원 자격을 사칭해야 되고 그 직권을 행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가짜 대학생에게는 성립하지 해당 안 않겠죠. 되네요. 네. 예. 또 경범죄처벌법에는 관명 사칭죄가 있어요. 관명 사칭죄? 네, 그래서 국내외 공직, 계급, 훈장, 학위를 거짓으로 꾸며대거나 예. 뭐 자격 없으면서 제복, 훈장, 표장을 사용하면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구로 거리에 처하는데. 근데 대학생은 뭐 제복, 훈장 이런 거 안 쓰잖아요. 계급 그렇죠. 쓰지도 네, 않고. 또 학위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아니고. 여기에도 해당이 안 됩니다. 즉 가짜 대학생 행세 자체는 범죄라고 보기 어렵죠. 그래요. 네. 하지만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 학생증을 훔치거나 위조 변조하면 당연히 범죄죠. 아, 다른 사람 학생증을 이용하면. 네. 그리고 또 이걸 이용해서 또 도서관이나 뭐 출입이 제한되는 구역에 예, 예. 드나들어도 안 되는 것이고요. 범죄고요. 뭐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사립대학은 업무방해죄 등등이 될 수 있겠고요. 예. 또 거짓 학력을 내세워서 뭐 과외교습을 하거나 가정교사로 있으면서 돈을 받으면 이것도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결혼까지 한 경우에는 혼인빙자 간음죄가 되는 거 아니에요? 혼인빙자 간음죄가 이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 지금은 사라졌죠. 네. 그래서. 그런데 예전에 혼빈간으로 줄여서 부르기도 했습니다. 예. 또 실제로 예전에 존재했던 혼빈간 사건들을 보면요, 가짜 대학생 행세를 했던 경우가 수두룩하죠.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그렇죠. 네, 실제로 85년도에도 유부남 가짜 대학생 사건이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됐는데요. 뭐였죠? 30살 남성이 이제 명문대 재학생 행세하면서 이제 대학교 1학년 여성과 10여 차례나 성관계를 가졌고 또 같은 수법으로 다른 대학 2학년 여성에게 접근해서요. 아이까지 낳게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유부남이었고요. 딸까지 있었죠. 이렇게 되면 확실히 범죄죠. 당시에 처벌받았습니다. 예. 더 심한 사례도 있었죠. 바로 90년 전국을 충격에 몰아넣었던 권재은 양 유괴살인 사건인데요. 예. 6살 재은 양을 유괴해서 살해하고 몸값을 요구했던 끔찍한 범죄. 그것도 가짜 대학생하고 연결이 돼 있었던가요? 그렇습니다. 범인의 이름을 밝히죠. 네, 예. 홍순영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실 유복하게 자랐어요. 그런데 질투심이 많았고요. 대학 입시에 실패하니까 다른 친구들이 합격해서 이제 질 수 없다라는 이유로 이제 숙명여대에 합격했다는 거짓말을 합니다. 또 이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요. 합격 통지서, 등록금 고지서 위조해서 부모에게 보여줬고요. 예. 또 등록금 낸다고 돈 받은 다음에 용돈도 받았고 뭐 실제로 학생처럼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도 속이면서. 그렇습니다. 네, MT 학교 행사 다 나갔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죠. 그런데 이 홍순영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어떻게요? 재수해서 정식으로 합격하면 1년 늦게 합격하면 나 문제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어허. 그런데 이게 가짜 대학생 그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피곤하죠. 챙길 게 많죠. 들통 안 나게 하려면. 네, 빠져도 안 되고 거짓말해도 그렇죠. 안 되고 거짓말이 다 챙겨가야 안 되고. 되고. 네, 참 신경 쓸 게 많다 보니까 정작 공부를 못했어요. 그러면 재수했는데 실패했군요. 네, 합격 못했군요. 결국 가짜 대학생으로 4년 동안을 계속 지내게 됐는데요. 예. 뭐 당연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겠죠. 또 점차 주위에 의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예. 뭐 또 결혼까지 생각했던 회사원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이 남자친구도 이 비밀을 알게 됐어요. 들통이 났어요. 그러자 홍순영이 아주 비정상적인 판단을 하는데요. 큰 돈을 마련해서 남자친구의 마음을 되돌려야 되겠다. 이래서 유괴가. 네, 그래서 이제 몸값을 받기 위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건데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제발 나를 사형시켜달라라고 하면서 뒤늦게 후회했지만 예. 결국 범행 다음 해에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지금 이 사건들 말고도 여러분 떠올려 보면 참 가짜 대학생 범죄 많았습니다. 이거를 단순히 젊은 시절에 뭐 낭만, 장난 이렇게 볼 수만은 없는 거예요. 네, 또 가짜 대학생 행사하면서 상습적으로 이제 학교 내에서 금품을 좀 훔친 상습 절도범도 있었고요. 예. 또 자기를 버린 전 여자친구를 후회하게 만들겠다면서 가짜 명문대생 행세하다가 살인 사건에 연루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뭐 단순히 웃자고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이런 일도 꽤 많다고 저는 들었는데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는 학벌 중심주의가 만들어낸 어떤 그런 부작용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손수호 탐정의 오늘 한마디는 뭡니까? 거짓의 끝은 파국. 네. 네. 파국이죠. 언젠간 들통이 나죠. 네. 이게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네. 학벌 위조 사회의 경우에 다 공통되는 건데요.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됩니다. 예. 또 그 거짓말을 막으려면요. 더 큰 거짓말 하게 됩니다. 그렇죠. 악순환이죠. 네.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파국에 이르게 되는 건데요. 기억하실 거예요. 몇 년 전에도 연예인, 정치인들, 아주 여러 유명인들이 연루됐던 학력 위조 파문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했죠. 학력 위조. 네, 거짓말은 언제나 들통나요. 예. 네, 그리고 또 지금 인터넷 세상입니다. 정보 수집이 쉽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거짓말 하더라도 결국은 다 들통나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그래요.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고 주변에서 겪었던 일들 보내주고 계신데 예, 뭐 특히 좋은 직업을 가진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거짓말했던 케이스들 이런 것들 쭉쭉 보내주고 그러면 주변에 참 많아요. 그렇습니다. 네, 씁쓸합니다. 탐정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인터넷 개입 방송 채팅창을 보면 남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방, 욕설 정말 심각합니다. 정성훈님 규제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장원우님은 그 인터넷 방송 회사 중에 비양심적인 회사들이 넘쳐난다 이 부분 지적하셨고 반면에 박재철님은 근데요 인터넷 강국에서 휴대폰 하나만 가지고 아무나 개인 방송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뭘로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건지 규제를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게 방법이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셨네요. 홍준표 대표의 어제 그 막말 관련해서 전영자님이 따끔한 한 말씀. 미투를 가지고 농담하는 모습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예. 이비님은 막말에 열받으면 지는 겁니다. 권영철 선임 기자.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어제 그 안희정 지사 건을 뭐 임종석 실장이 기획했다는 말이 있어요. 이런 걸 농담으로 지금 임종석 실장한테 건넸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 말 대잔치. 아무 말 대잔치. 그게 농담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아닌 말이 있는데. 이제 문제가 되니까 농담이라고 빠지는 거죠. 아까 이정미 대표가 이거는 임종석 실장한테도 사과할 일이고 피해 여성한테도 사과할 일이다. 이렇게 지금 똑똑하게 말을 했거든요. 어떤 반응이 올지는 두고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시고요. 권영철 Y뉴스에서 오늘 또 중요한 거 하나 가져오셨네요. 김관진 전 국방장관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검찰이 두 번째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죠. 됐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이미 구속 한 번 됐다가 그때도 구속 적부심으로 풀려난 거였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승태 키즈로까지 불렸던 영장 전담 판사들이 새롭게 교체된 이후에 이제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래서 검찰과 법원과 검찰 간 갈등의 불씨도 아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김관진 전 장관에게만 이렇게 법원이 관대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 해요. 좀 그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사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때도 그랬잖아요. 김 전 장관이 2012년 대선에서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공작을 진두지휘했다는 것과 2013년과 14년 군 사이버 사령부 댓글 공작을 수사하던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선 개입은 절대로 넣으면 안 된다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이제 임명된 뒤 이게 아마 세월호 참사 직후입니다. 2014년 7월에 대통령 훈령에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 상황의 종합 컨트롤 타워라는 내용을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중대한 문제였잖아요. 거죠. 그런데 김 전 장관이 이제 이게 뭐 구속될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주요 혐의인 정치 관여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신광열 형사수석부장 판사가 구속된 지 11일 만에 사실 사정 변경이 없었거든요. 풀어줬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겁니다. 두 차례가 모두 다 이유가 다툼의 여지가 남아있다. 그러니까 좀 따져볼 것이 남아있다. 이런 얘기예요. 다툼의 여지라는 게 사실 뭐 자기 방어권을 하자면 누군가가 자기 죄를 쉽게 인정을 하겠습니까? 부인하면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구속돼 있는 많은 피의자들 보면 부인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몇 없잖아요. 거의 뭐 90% 이상 다 부인하죠. 그렇죠. 그럼 다 내보내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이미 김 전 장관의 부하들은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김 전 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는 진술도 하고 있어요. 바로 그 부분에서 사람들이 지금 이상하다고 하는 겁니다. 뭐 무조건 다 구속시켜라 이런 게 아니고 부하들이 저 사람이 시켜서 했어요라고 말을 하고 그 사람들은 구속이 됐는데 왜 김관진 전 장관만 계속해서 풀려나는가. 이게 좀 궁금한 거죠. 그 문제도 있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도 사실은 이게 석방을 하면서 이제 주로 법원들이 뭘로 얘기를 하냐면은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를 주로 판단을 하잖아요. 맞아요. 이게 이제 얘기하기가 애매하면은 그냥 다툼의 여지로 그냥 돌리는 겁니다. 그거는 판사의 재량에 속하는 문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두고 어제 이제 사실 이 얘기를 제가 꺼낸 이유 중에 하나가
검찰 내부에서 반발하는 건 아마 이해하실 것이고 법원 내부도 반발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그걸 여쭙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뭐 저 같은 사람이 법에 대해 모르니까 그렇게 그냥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검찰에서는 구속시켜 주세요라고 했던 사람들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발할 수 있는 거지만 법원 내부 다른 판사들은 어떻게 보는가가 이게 중요한 지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봐요? 사실 이게 이제 실명을 공개하기 어려운 여러 판사들에게 물어보니까 좀 납득이 잘 안 된다. 그래요. 내가 기록을 안 봐서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반응들이 있었고 실명으로 김동진 서울중앙지법부장 판사가 어제 새벽에 기각된 직후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 사회를 뒤흔드는 역사적인 주요 사건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 한마디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하여 최소한의 예의를 갖춘 이유 또는 설명이 되는 것일까. 김 부장 판사는 또 형사소송법 소정의 구속 요건과는 전혀 무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정체불명의 용어를 재차 사용하고 아무런 설명도 안 하면서 주권자인 국민에 대하여 여전히 법원 조직 이기주의의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 법원 조직 이기주의. 그러니까 이 김동진 판사의 말은 뭐 여론몰이를 하라라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래 기각할 수도 있어. 사유가 있으면 해야지. 그런데 그 사유를 그러면 국민이 납득하게끔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판사들 중에서도 이해 못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니 이런 게 되는 거죠. 예, 법조인들 중에서도 다툼의 여지한 상세한 설명을 국민들에게 다 하진 않더라도 최소한 검찰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그러네요. 그런 얘기들까지도 있었습니다. 김동진 부장판사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금 이 글을 올린. 2014년 9월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선거법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때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중앙지법의 국정원 댓글 판결은 지록 위마.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얘기하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명백한 범죄 사실에 대해 담당 재판부만 선거 개입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걸 언제 올렸다고요? 2014년 9월. 14년. 예, 그래서 아마 정직 2개월 처분도 받았고요. 그래요. 인천지법에서 이번 인사에 따라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왔습니다. 예. 자, 그래요. 다시 이야기를 다툼의 여지로 좀 돌아와 보죠. 그럼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말은 이현령, 비현령이 되는 겁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입니까? 판사의 재량이니까 그렇게 비춰지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법원이 김관진 전 장관이라고 특정해서 봐주거나 관대한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외부로 드러나는 객관적인 사실이 그런 의심을 하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난해 11월 11일 강부영 영장 전담 판사가 주요 혐의인 정치 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했는데 심광률 형사 수석부장 판사는 11일 만에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이 이렇게 판단하면 누가 법원을 믿겠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자, 그러면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는 뭘까? 이거를 좀 짧게 정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게 첫 번째는 뚜렷한 구속영장 발부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없다 보니까 이현령, 비현령 될 수 있다. 그래서 법 쪽에 이제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어떤 영장 전담 판사를 만나냐에 따라서 로또 맞았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 구속 잘 안 시키는 사람, 저 사람 구속 잘 시키는 사람 이런 게 정해져 있다. 두 번째는 이미 법원에서 구속 적부심으로 풀어줬는데 또 구속하면은 법원이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지 않을까 하는 법원 조직 이기주의 나온 얘기가 막 그런 얘기일 것이고요. 그래요? 세 번째는 검찰에 대한 군기잡기 차원이 아닐까 하는 분석입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신년희 강남구청장은 발부했잖아요. 두 번째 영장은 기각이 됐는데 이렇게 막 들어오는 대로 다 받아주다 보면은 법원이 무슨 뭐 기계냐는 얘기를 또 비판을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야, 이거는 근데 이런 식이라면 이건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이제 뭐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 얘기죠. 이게 뭐 검찰 고위 관계자 여러 명 접촉을 해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기록을 제대로 봤다면 기각할 수 없다. 기각 결정을 존중해야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납득이 안 된다. 이 검찰에 대한 군기잡기 차원이 아닐까라는 분석은 혹시 검찰 쪽에서 많이 나오는 분석 아니에요? 뭐 그런 얘기 그렇게 보는 거죠. 네 번째는 법원의 눈높이와 국민의 눈높이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 아닐까. 그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실 이게 우병우 전 민정수석 때도 그랬는데
법원은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고수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영장이 발부되면 저 사람 중한 범죄를 저질렀구나. 그렇죠. 기각되면은 검찰 수사가 미진했거나 아니면은 좀 사안이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법원이 설득시켜 나가야 되겠지만은 중요한 문제인 것이고요. 그래요. 권영철 전임 기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여쭙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대로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좀 더 강하게 수사할 의지를 가지고 있고 다시 하겠다. 계속 더 하겠다. 또 다른 혐의가 있고 방산 비리도 있고 여러 가지 많다 그럽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김관진 전 장관은 왜 또 풀려났는가? 권영철 기자가 아주 깊이 들어가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그런데 각계각층에서 터져나오는 미투 운동으로 올 여성의 날 참 씁쓸하죠. 검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문화, 예술계를 거쳐서 지금은 정치권까지 반향이 상당한데요. 정부에서는 오늘 문화예술계 및 직장에서의 성희롱, 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특히 문화계는 많이 흔들렸습니다. 예. 이 상황을 보면서 이분은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해서 제가 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화제 인터뷰 국민 배우, 국민 아버지로 불리는 분, 배우 이순재 씨 연결을 해보죠. 이순재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저는 참 안녕하시냐는 인사를 드리는데 좀 그럴 정도네요. 예, 아주 참담합니다. 참담하세요. 이제 이게 그동안은 묻혔던 일들이 미투 운동에서 전부 퍼지다 보니까 각계에서 지금 다 들고 일어났는데. 예. 이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지금 허탈한 웃음을 웃으시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이거는 한 번은 우리 자체에서 한번 쓰면 일어났어야 될 일이고 또 고쳐져야 될 일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한번 터질 일이 터진 거 아닌가. 그래요. 선생님은 이제 오랫동안 문화계에 몸담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와서 돌아보면 그때 혹시 그게 이런 거였나? 왜 내가 막지 못했지? 이런 자책감도 좀 드실 것 같아요. 그럼 나는 이제 학교에 있으니까 학교라는 게 각자 또 나름대로 영역이 다르지 않습니까? 맞아요. 또 위치에 달라서 어느 대학처럼 남자 교수 전체가 다 해라 돼가지고 문제되는 이건 학교가 아니지. 학교가 아니죠. 솔직히 말해서 요즘 이제 우리 학교도 보면 자정운동 일어나고 여기에 대한 학생들이 충론을 모으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가차없이 즉시 고발이 돼야 돼. 물론 선생님 지금도 연극 무대도 서시고 브라운관에도 서시는데 관객들 보실 때 선생님이 저지른 일 아니지만 지금 연극계 전체가 이렇다 보니까 보기 민망하실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 요즘은 이제 우리가 전부 이제 다 자중하는 입장이고 이게 뭐냐면 하루아침에 자꾸 이거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니까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 그러네요. 특히 원로분들 모이시면 이제 문화계 특히 연극계 이제 우리 이순재 선생님처럼 오래되신 원로분들 모이시면은 뭐라고 하세요? 뭐라 걱정하세요? 이게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앉는 거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허탈해서 이렇게까지 좀 됐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부터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지. 다시 벗어나면 안 되고. 바짝 차려야죠.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제는 절대로 수용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이죠. 아니 선생님 진짜 지금 가해자로 지목된 분들 다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사실 잘 알죠. 다 알죠. 그래서 더 기가 막히실 것 같아요. 그냥 깜짝 놀랐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러니까요. 설마 했다가 그게 사실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이제 원로들 대가들끼리는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아마 더 놀라시고 더 좀 배신감도 느끼시고 이럴 것 같은데. 그리고 미안하지요. 또 일반 우리 관객들이나 국민들한테 죄송스럽고. 관객들한테 죄송스럽고. 자, 이제는 중심을 잡고 문화계를 이끌어 주셔야 될 리더로서 특히 이 피해를 당하고 연극계를 떠나고 아예 떠난 분도 계시더라고요. 떠난 분도 있고 그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려면 사실 하나의 꿈을 가지고 이번에 들어왔다가 그런 참담한 일을 당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모든 것이 다 이제 앞으로는 새롭게 될 거고 아마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없어야죠. 없어야죠. 지금이라도 본인이 나 자신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시 와서 해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이라도. 네, 그럼요. 피해자가 그 상처를 가지고 인생을 망치면 안 된다. 다시 힘내고 그렇죠, 와서 그렇죠. 무대에 서라라는 조언을 해주시는 그렇죠. 거예요. 선배로서. 그겁니다. 네. 예, 네 탓이 아니다. 자기 탓이 아니지. 그래. 아니다. 피해자들에게 해주셨고요. 가해자들, 사실은 이제 가해자들도 사실 동료고 후배고 뭐 이런데 가해자들에게도 따끔한 한 말씀 해주세요. 가해자들 경우는 글쎄 모르겠어요. 뭐 거의 다 이 자리를 떠나야 될 이 분야를 떠나야 될 거 아닌가, 각 분야에서. 다 끝을 내야 되지 않겠나. 어떤 물론 경중이 있어요. 예, 경중이 있지만. 좀 경중에 따라서 적어가겠지만 뭐 다들 자 표현적으로 다 깊이 반성하고 평생 그렇게 살겠다고도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예. 지금 하니 그 약속을 좀 잘 지키고 놔주고서 완전히 엎드려 있어야지. 평생 죄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 예, 평생 그러니까 사죄하는 마음으로. 어쩔 수 없어요. 예.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지금 이런 그럼요. 말씀이세요. 그래. 예,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마음. 알겠습니다.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오시죠, 정말. 아까 저한테 죄송합니다 먼저 하셨잖아요, 선생님. 네네. 저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아프게 들리더라고요. 우리 청취자들께 한 말씀 하시죠. 정말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게 없고. 아이고. 앞으로 더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예. 정말로 선후배 다 힘을 합쳐가지고 보다 더 좋은 작품, 좋은 공연, 좋은 연기 보여드리도록 다시 한번 절치부심해야죠. 네. 열심히 이 분야에서 노력해 오신 많은 성과를 내온 분들이 왜 대신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해야 되는지, 왜 이 상황이 됐는지가 저는 참 가슴이 아프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피해 당사자들 다시 무대에서 꿈을 펼치기를. 아직 또 미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시 한번 꿈을 펼치도록 용기 있게 다시 도전하자 하는 얘기예요. 무대에 서면은 많이 격려해 주세요, 선생님. 그럼요. 그럼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오늘. 예, 감사합니다. 사회 원로로서 참 울림 있는 이야기를 주시네요. 문화계가 바로 서야죠. 이순재 씨였습니다. 청취자 8999님이 대구에 때 아닌 폭설이 내리고 있어서 1시간째 도로에 갇혀 있습니다 하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네요. 보니까요. 와, 대구가 봄이 오는 길목에서 눈에 갇혔습니다. 예, 대구분들 앞으로도 눈이 1에서 3cm 더 온다니까요. 조심 운전하시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